안녕하세요. 마음의 온도 36입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순간은 대개 큰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는 다툼이나 극단적인 말이 아니라 "그거 아직도 그렇게?" 같은 아주 작은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이 악의로 던져진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애매합니다. 화를 내자니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참고 넘기자니 마음 한쪽이 계속 시큰거립니다. 그렇게 몇 번만 반복되면 부모는 자식이 오기 전부터 긴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순간에 관계를 깨지 않고도 내 마음과 품격을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싸우는 말이 아니라 선을 긋는 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을 상황에 맞게 꺼내는 방식, 반발이 왔을 때의 다음 문장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68세 윤태식 씨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낸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 근처에 살고 손주가 둘 있습니다. 태식 씨는 바라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자는 말도 돈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말에 한번 들러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고 손주 웃는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이 오면 반가움보다 긴장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또 뭘 지적할까? 그 생각이 스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오후 아들 가족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태식 씨는 오전부터 장을 봤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불고기, 계란찜, 과일, 그리고 따뜻한 미역국까지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다 함께 앉았을 때 태식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웃으면서 보내자." 그런데 첫 숟갈이 들어가기도 전에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계란찜은 이렇게 하면 더 부드러워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하세요." 사소한 조언이었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문제는 그 문장에 고맙습니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이어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아빠, 소금 좀 줄이자. 아빠 나이엔 싱겁게 먹어야 돼." 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다음엔 더 싱겁게 하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주 작게 접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언이라기보다 평가처럼 들린 탓입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태식 씨는 더 작아졌습니다. 태식 씨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면 아들은 습관처럼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며느리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네 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주는 TV 리모컨을 누르다가 화면이 늦게 바뀌자 투덜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집은 왜 이렇게 느려? 촌스러워." 아들은 웃으며 장난처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집은 레트로 감성이잖아."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담이 반복되면 그건 분위기가 됩니다. 그날의 태식 씨에게 레트로는 낡았다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현관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음엔 저희 집으로 모여요. 여긴 애들 데리고 오기 좀 불편하잖아요." 사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면 좁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집이 오래되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식 씨 마음은 이미 하루 종일 달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아오던 말이 울컥 터져 나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보긴 하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빠, 또 시작이야. 왜 늘 감정적으로 나와?" 며느리는 당황해 시선을 피했고 손주는 분위기를 모르고 신발끈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의 연락은 더 줄었습니다. 태식 씨는 "내가 너무 예민했나 그냥 참을 걸" 하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동시에 왜 나는 내 집에서 눈치를 보게 됐지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태식 씨는 동네 목욕탕 앞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 알던 친구 정문수 씨를 만났습니다. 문수 씨는 태식 씨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너 요즘 얼굴이 겨울이다. 무슨 일 있냐?"
태식 씨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문수 씨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식한테 마음 다친 거지. 그 표정, 나도 알아. 태식 씨는 그제야 말문이 열렸습니다. 음식이 어쨌다, 집이 어쨌다, 말투가 어쨌다. 하나하나를 늘어놓다 보니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존중받지 못했다. 문수 씨는 태식 씨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식 씨가 지금까지 해온 두 가지 반응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너는 항상 둘 중 하나였어. 참고 삼키거나 터뜨리거나. 참을 때는 내가 무너지고 터뜨릴 때는 관계가 무너져. 그 사이에 길이 하나 더 있어. 태식 씨가 물었습니다. 뭔데? 문수 씨는 말했습니다. 품격 있게 선을 긋는 길. 싸우지 않으면서도 여기부터는 안 돼를 알려주는 말. 문수 씨가 알려준 핵심 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나를 가볍게 느끼게 해. 우리 존중하는 말로 다시 얘기하자. 태식 씨는 순간 이게 먹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먹히게 만드는 건 문장 자체가 아니라 내 태도야. 짧게, 낮게, 그리고 멈춰. 문수 씨는 사용 규칙을 4가지로 정리해 줬습니다. 첫째, 2줄을 넘기지 말 것. 길어지는 순간 잔소리가 된다. 둘째, 목소리를 낮추고 속도를 늦출 것. 감정이 올라가면 대화가 아니라 전쟁이 된다. 셋째, 너 왜 그래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낀다로 시작할 것. 상대를 공격하면 상대는 방어한다. 넷째, 말한 뒤 잠깐 멈출 것. 설명을 붙이면 상대는 반박할 재료를 찾고 침묵이 있으면 상대는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태식 씨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생 참아라를 배워온 사람이 갑자기 선을 긋는 말을 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얼굴 표정이 굳고 눈물이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태식 씨는 문수 씨가 말한 대로 문장을 짧게 입에 붙였습니다. 그 말은 나를 가볍게 느끼게 해. 존중해서 말해줄래? 그 말은 나를 가볍게 느끼게 해. 우리 다시 얘기하자. 말은 같아도 톤이 달라야 했습니다. 화가 섞이면 비난이 되고 울음이 섞이면 호소가 됩니다. 태식 씨가 연습한 톤은 담담한 단호함이었습니다. 마치 날씨를 말하듯이 사실을 말하듯이 하지만 기준을 분명히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주말 아들 가족이 다시 왔습니다. 태식 씨는 이번에도 음식을 준비했지만 마음 한쪽이 긴장으로 조여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아들이 불고기를 먹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또 이렇게 해놨어? 왜 매번 비슷해? 태식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태식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래, 다음엔 좀 바꿔볼게. 아들은 별 뜻 없이 알았어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태식 씨는 자책했습니다. 또 못했네. 하지만 문수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어렵다. 중요한 건 다음이다. 진짜 기회는 크게 무례할 때가 아니라 가볍게 말할 때 옵니다. 돌아가기 직전 며느리가 현관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음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여긴 솔직히 좀 낡기도 했고요. 며느리는 편의와 현실을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낡다라는 단어는 태식 씨 마음을 한순간에 아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태식 씨는 숨을 한번 고르고 어깨에 힘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나를 가볍게 느끼게 해. 우리 존중하는 말로 다시 얘기하자. 말한 뒤 태식 씨는 더 이상 붙이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설득도 과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 멈춰 섰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이때 태식 씨가 흔히 하는 실수는 괜찮다며 급하게 풀어주거나 반대로 내 말이 맞지 하며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태식 씨는 그 둘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보며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아들이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표현이 좀 그랬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말을 함부로 했네요. 태식 씨는 그제야 아주 짧게 회복의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괜찮다. 다만 우리 서로 말은 다정하게 하자. 그날의 변화는 영화처럼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어제 말 생각했어. 내가 중간에서 잘 못 잡아줬다. 미안해. 며느리도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저도 표현을 더 조심할게요. 손주도 다음 방문에서 할아버지, 부탁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태식 씨는 깨달았습니다. 한 문장은 상대를 혼내는 말이 아니라 가족의 말버릇을 다시 세우는 기준이라는 것을요. 이제부터는 이 한 문장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시험을 만나고 그 시험을 어떻게 넘기며 어떻게 더 자연스럽게 내 말이 되는지까지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직선으로 오지 않습니다. 태식 씨에게도 시험 같은 날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아들이 회사에서 일이 꼬였는지 얼굴이 굳은 채로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아들은 태식 씨의 말에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태식 씨가 요즘 몸은 괜찮냐 하고 묻자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 질문도 좀 그만해. 나 바쁜 거 안 보여? 그 순간 태식 씨의 가슴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함이 폭발해 내가 내 걱정도 못하냐 하고 맞섰을 겁니다. 하지만 태식 씨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연습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그 말은 나를 가볍게 느끼게 해. 우리 존중하는 말로 다시 얘기하자. 아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바로 반발했습니다. 아빠, 진짜 왜 이래? 내가 지금 예민한 거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바로 이 순간이 2단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태식 씨는 목소리를 더 낮추고 한 박자 늦춰 말했습니다. 조언일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말투는 나에게 상처야. 말만 바꿔서 다시 해줄래?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 알았어.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폭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태식 씨는 더 이상 덧붙이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잠시 멈췄지만 생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먼저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아빠, 아까는 미안. 나 진짜 요즘 정신이 없어. 태식 씨는 그때 승리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봐라, 그래서 말투를 조심하랬지. 같은 말은 관계를 다시 끊어버립니다. 태식 씨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 다만 말은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게 하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태식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방식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가족의 대화를 안전하게 만드는 기준이라는 것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부모가 흔히 하는 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가 왜 관계를 더 멀게 만드는지입니다. 그 말은 부모 입장에선 억울함과 헌신의 고백이지만 자식 입장에선 빚 독촉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빚을 느끼는 순간 사람은 감사보다 방어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부모니까라는 권위로 눌리면 자식은 내용이 아니라 방식에 반응합니다. 결국 대화의 주제는 존중이 아니라 누가 옳은가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꺼내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기준을 말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말해주면 좋겠는지. 그게 관계를 살립니다. 따뜻한 경계선이란 결국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둘째, 상대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도 중요합니다. 너는 무례해가 아니라 그 말은 나를 가볍게 느끼게 해라고 말하는 것. 상대의 인격을 공격하지 않고 내 감정의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존중해서 말해줄래? 처럼 요청으로 끝내는 것은 상대에게 고칠 기회를 주는 방식입니다. 관계는 상대를 벌주는 순간보다
상대에게 고칠 길을 열어주는 순간에 더 잘 회복됩니다. 말의 내용만큼이나 몸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눈을 흘기거나 입꼬리를 비웃듯 올리면 어떤 좋은 문장도 도발로 들릴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여버리면 경계선이 아니라 사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표정은 차분한 얼굴입니다. 화난 얼굴도 우는 얼굴도 아닌 담담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얼굴. 그리고 말한 뒤에는 설명을 덧붙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겠지만 그때 한 번만 참아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 같은 문장은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려 다시 싸움으로 돌아갑니다. 침묵은 차갑게 굴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문장을 고쳐서 다시 말할 공간을 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묵이 벌이되면 안 됩니다. 말을 멈춘 뒤에도 표정으로 냉전을 만들거나 며칠씩 연락을 끊어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방식은 관계를 더 망가뜨립니다. 태식 씨가 했던 것처럼 대화만 잠시 정지하고 생활은 평소대로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밥은 밥대로 차리고 인사는 인사대로 하고 단지 존중 없는 말이 오갔던 그 대화만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는 엄마 아빠가 삐진 게 아니라 기준을 세운 거구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팁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습해야 할 건 내 목소리의 높이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내용보다 목소리가 먼저 높아집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는 순간 상대는 내용을 듣지 않고 공격만 듣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말하기 전에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 한 번의 호흡이 감정의 브레이크가 됩니다. 태식 씨도 처음엔 실패했지만 호흡을 익히고 나서부터는 문장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비된 문장보다 준비된 호흡이 더 강력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태식 씨 집에는 예전보다 웃음이 조금 더 자주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숙제를 하다가 지우개를 찾지 못해 투덜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집엔 왜 이런 것도 없어? 예전 같았으면 태식 씨 마음이 움찔했을 겁니다. 하지만 태식 씨는 웃으며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할아버지 마음이 아파. 예쁘게 말해줄래? 손주는 잠깐 멈추더니 할아버지, 지우개 있어요?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짧은 교정이 손주의 말버릇을 바꿨고 그 장면을 본 아들은 얼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빠, 그 말 좋네. 태식 씨는 그때 느꼈습니다. 경계선은 싸움이 아니라 교육이고 기준은 소리보다 태도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주 작게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험입니다. 딱 한 번 그 문장을 말해보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멈추는 것. 만약 바로 사과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준을 세웠다는 사실 자체가 관계의 온도를 바꾸는 첫 단추가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완벽한 자식이 아니라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는 말버릇입니다. 그 말버릇은 오늘 한 문장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말이 입에 붙지 않는다면 일주일만 연습 계획을 세워보세요. 첫날과 둘째 날은 거울 앞에서 문장을 10번씩 읽으며 톤을 낮추는 연습을 하고 셋째 날과 넷째 날은 내 집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상황을 떠올려 문장을 내 말투로 조금 바꿔 적어보는 겁니다. 다섯째 날은 반발이 왔을 때의 두 번째 문장을, 여섯째 날은 대화를 멈추는 세 번째 문장을 연습하세요. 그리고 일곱째 날,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딱 한 번만 써보면 됩니다. 한 번의 용기가 다음의 온도를 만듭니다. 오늘도 마음의 온도 36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소리 대신 품격으로, 체념 대신 기준으로, 차가움 대신 온기로 조금씩 바뀌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